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은 눈물을 터뜨렸다. 2. 한국의 히든카드. 3. 사형 선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답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친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틀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틀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 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스는
대형 LNG선 153척 주문받았다고 말하며 후둥중하조선서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해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의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CMHI 장수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 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 조선소, 대련 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둥중하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의 갑이었던 GTT에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간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간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간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간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 이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그 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간강 연료 탱크 기술 사용권으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빅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며 방문 대상국의 대만을 포함하고 오늘 자로 방문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가 드디어 자국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난하며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행동을 동반해 미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중국의 제-16 전투기 4대와 쿵징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전자전기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군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만 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만으로 향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항공기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권한과 책임이 많은 전체 서열 3위의 정부 핵심 인물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한 대표적인 반중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법안과 화웨이 제재 법안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 300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장본인이라고 알려졌기에 중국 측에선 자국의 발전과 앞날을 막은 펠로시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자 무력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수록 중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구 15 대변인까지 나서서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미국 정부 항공기를 대만 상공에서 격추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실탄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을 동원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과거의 입으로만 경고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진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중국군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내 급진적인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미국의 대만 문제 적극적인 개입의 행동을 두고 대만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뒤 미국 정부 항공기를 요격해 중국군의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둔 강경한 발언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은 세계 3차 대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 발표 이후에 펠로시 의장이 무사히 대만에 도착했고 중국의 경고는 역시나 허풍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 배경엔 다름 아닌 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턱밑에 위치한 한국은 현재 보유한 재래식 전력만으로 단 3분 안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세계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주변국들의 반발로 인해 자체적인 핵무장은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미국 주도하에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되어 한반도 전체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을 탐내다가 중국 전역을 노릴 수 있는 한반도에 핵무장의 당위성을 내어줄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무력 공격이나 물리적인 대응을 실천에 옮긴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몇 시간 전 대만에 도착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선 자국 정부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압도적인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중국은 열심히 날리던 경고성 메시지를 접어두고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 측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향하던 미국 항공기에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미 항모전단이 작전에 투입해 중국 남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전략 자산들의 위치 역시 미국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 중인 상황으로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중국의 승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키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대기권 밖에서 낙하시키면 미국의 방공 시스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할 수단을 마련하자 미국에선 동북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와 중국 간의 거리는 매우 멀기에 유사시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선 육지의 군사기지가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의 턱밑을 노리는 자리였기에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군사도발은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만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작용합니다. 대만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며 언제든지 대만은 중국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만 내부에도 중국 측 세력이 잠입하고 있어 대만 내 정책 방향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국방부 차관급인 장 저핑 부부장의 정체가 중국 스파이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장저핑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대만 내 중국 세력으로 인해 미국은 대만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략자산이 향후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우방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을 기습 공격한 역사가 있어 미국에서는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핵무장까지 맡기기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여 목숨 걸고 국토를 사수했고 더 나아가 핵무장의 원천 기술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계획하여 미국의 원자력 기술 이전으로 건설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이젠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준은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큰 위협이 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전략 자산들을 실전 배치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켜주고 패권을 유지해온 항공모함과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위태로워지자 중국을 턱밑에서 겨냥할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으며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저해해온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에선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로 미사일 사거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자 한국은 즉각적으로 현무 미사일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초장거리 미사일들을 정확한 목표 지점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위성이라고 알려졌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누리호의 발사도 성공하면서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엔 800km 수준의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과 거리가 있는 지점에 중요한 군사시설을 세우고 감시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이젠 사거리와 탄도 중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은 아무 곳에서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완료한다면